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양육태도가 왜곡되거나 잘못 전달되거나 또는 꼬이는 경우가 되게 많아. 잘못된 행동말 이런 것들이 너무 습관적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다. 손해야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주제들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나눌 거예요. 그래서 저번 시간까지는 우리가 몇 가지 검사를 해봤죠, 그죠? 몇 가지 검사를 해보면서 나의 특징들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알아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나의 성격도 봤고,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고, 또 하나, 우리가 이제 내가 무엇을 받을 때 사랑이라는 감정을 아주 많이 느끼는가, 그죠? 이런 것들을 해봤죠. 그리고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시간으로서 나의 양육태도, 나는 아이들하고 어떻게 지금 훈계하고 지도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가, 이런 주제에 대해서 오늘 좀 알아보려고 해요. 자, 이렇게 오셨는데 아이들 키우면서 내가 어떻게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가 한번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기회들이 거의 없으셨죠. 가장 좋은 방법은 CCTV를 하루 종일 설치하는 겁니다. 집에 CCTV를 딱 설치해 놓으면 내가 어떤 방식으로 주로 아이들을 케어하는지가 다 나와요. 그러면 그거를 쫙 분석해 보면, 하루 종일 쭉 검사를 해보면 내가 어떤 스타일로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지가 다 나오죠. 근데 전부 CCTV를 설치할 수도 없고, 그렇죠? 현실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검사지를 통해서 나의 양육태도를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양육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우리 선생님은 이제 계속 참여를 열심히 해주시고 계신데 요즘 본인의 양육태도는 좀 어떤 것 같아요? 예전에는 영 아니었다면 요즘은 좀 좋은 쪽, 그냥 좋은 방향으로 좀 가고 있거든요. 요즘은 좀 좋은 방향으로 네. 양육태도가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다. 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좀 아니었는데, 아니었다는 게 어떤 게 애들한테 아니었던? 화도 많이 내고 짜증도 많이 내고 그랬었죠. 화나 짜증이 좀 많이 있었다. 네. 네. 근데 요즘은 좀 덜 그러신 것 같다. 왜 그러신 것 같아요? 좀 주변의 영향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좀 힘들었던 게 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내 삶에 힘든 부분이 많았었는데 그 힘든 부분을 어느 순간에 좀 극복하다 보니까 좀 마음 여유가 생긴다. 중요한 포인트를 얘기하셨어요. 내가 삶에 여유가 없고 힘이 들고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사람은요, 당연히 그 짜증이나 화를 누구한테 내보내? 아이한테 내보내. 그만큼 중요한 게 우리 양육태도거든요.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맞아요. 우리 선생님은 어떠신 것 같으세요? 제가 옛날에 애들한테 많이 휘둘렸거든요. 그러셨어요? 절대 그럴 것 같지 않으신데. 네, 생긴 건 네. 많이 휘둘려요. 그리고 애가 꼭 한 달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일을 만들어갖고 얘기를 갑작스럽게 얘기하면은 처음인데 이거는 해줘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서 애한테 좀 많이 휘둘렸는데 지금은 좀 덜 휘둘리고 있습니다. 미리 예약을 안 하면은 친구 데리고 오면 안 되나 이런 거 있잖아요. 딱 규정을 세우셨네요. 예약을 해놓으니까 차라리 돈 데리고 오고 외박도 덜하고 잘하셨어요.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약제로? 예약제로 잘 운영을 하고 계시거든요. 나름대로 규정을 세우셔서 그 규정대로 쫙 가려고 속성이 있으시거든요. 잘하셨습니다. 우리 선생님은 어떠세요? 네. 애들한테 좀 신경질적이고 좀 짜증을 많이 부리는 것 같아요. 평상시에. 평상시에 네. 조금 이렇게 아이들한테 나가는 게 그 이유가 사실 사람마다 다 있는 거거든요. 내면에 욱함이 있는 것 같아요. 뭐든지. 그리고 어렸을 땐 저는 뭘 하면 엄마가 안 된다고 이렇게 딱 이렇게 그런 교육 환경 속에서 배웠는데 아이들이 그걸 하면 못 참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말로보다는 그 어렸을 때 저도 엄마한테 말보다는 항상
뭐 이런 식으로 뭐 훈육을 받아서 네. 그거에 약간 영향도 있지 않나. 우리 선생님이 양육 받을 때 안 된다면 무조건 안 했었고 네, 그 딱 정해 딱 틀에서 틀에서만 네네네. 움직였었고 딱딱 잘 지켰고 거의 그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애들이 안 지키는 모습 보면 화가 나요. 화가 나기도 하고 네. 되게 중요한 말씀하셨네요. 우리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어린 시절에 내가 부모한테 받은 정서 있잖아요. 부모님한테 받은 정서를 그대로 아이들한테 대물림한다. 그 중에 정서뿐만 아니라 내 양육 태도도 대물림하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한테 받은 양육 태도를 어느 순간에 특히 엄마들은 자식에게 그대로 대물림하는 거예요. 아빠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빠들도 우리 아버지의 그런 성품이 너무 미워서 너무 싫어서 안 닮고 싶었지만 어느 순간에 그걸 닮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되게 많이 힘들어하는 아빠들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 모습 아닐까요? 그죠? 네. 그런 것들이 인간은 다 이 마음속의 사연으로 이 마음속에 있어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 너무 자식한테 신경을 안 쓰는 아버지셨어요. 그런 아버지들 있잖아요. 옛날 시골에서 보면 맨날 밖에 나가서 남들 좋은 일만 하고 자기 자식들은 조금 나불나라 하는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학원을 한번 다녀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아버지에 대해서 별로 느낌이 없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려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도 별로 그렇게 슬프거나 여러분 생각하면 되게 슬프거나 그렇잖아요. 부모님이라고 하면. 근데 그런 느낌이 안 느껴져요. 근데 어머님 하면 완전히 달라요. 어머님 항상 시골에서 저희 삼남매를 막 키우시기 위해서 막 일하시고 땀 삐질삐질 흘리시고 그러던 모습이 선명해요. 그러면서 그 애쓰시던 모습이 선명하다 보니까 어머님이 돌아가셨을 때 되게 슬프고 또 어머님이 돌아가셨을 때 후유증이 만만치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돌아가신 지 한참 됐는데도 가끔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요. 진짜 아주 젊었을 때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어머님이 가끔 생각나요. 제 나이가 50이 넘었는데도 어머님이 가끔 생각나고 가끔 운전을 하다가 엄마가 생각나서 차를 세워놓고 한 20분 운전했어요. 진짜 마음이 가끔씩 엄마가 생각나요.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아요. 솔직히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삶의 문제라는 게 그렇죠. 그럴 때 가장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면 저는 어머니예요. 엄마가 늘 생각나요. 그 고생하시던 어머니, 그 어머니가 생각나는데 아버지는 돌아가셨을 때도 저 눈물이 안 났어요. 무덤덤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장례를 치르고 그러면 돌아오면서 왜 똑같은 부모인데 이런 감정이 느껴졌을까? 한 인간으로서 그런 걸 보니까 부모가 준 사랑, 부모가 주는 사랑과 관심 그리고 어렸을 때 얼만큼 우리 부모님들이 나한테 헌신적으로 희생적으로 뭔가를 챙겨주고 기억이 남을 정도로 그 전달돼 오는 그 사랑의 느낌 이런 것들이 있냐 없냐가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어린이집. 그러니까 아버지는 약간 방임하고 무관심했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내 자식한테는 저러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항상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 문제라고 그러면 그때는 내가 학교에 제일 먼저 달려가고 아이 문제라고 그러면 학교에 제일 먼저 가서 신경 쓰고 그리고 아이가 뭘 학원을 다니거나 뭘 배우고 싶다 하면 무슨 일 있어 시켜야 돼. 난 한 번도 그런 걸 다녀본 적이 없는데 그런 생각이 되게 강했던 것 같아요. 그만큼 부모님이 나에게 주는 영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되게 큰 거죠. 그래서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아이한테 기억되는 부모 나는 어떤 사람일까? 아이가 가장 힘들 때 과연 나를 기억할 수 있을까?
과연 내가 죽었을 때 우리 아이는 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이게 우리 부모로서 가끔씩 생각해 보면 내가 우리 아이한테 기억이 될 수 있는 부모, 아이한테 사랑을 줄 수 있었던 부모,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모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내가 우리 아이가 나를 어떤 부모로 기억을 하고 있을까? 그 결정적인 게 뭐예요? 양육태. 우리 아버지가 무관심하고 반임해서 그냥 내버려 두고 자식 문제 1초 신경 안 썼던 것도 잘못된 양육태. 그렇죠? 어머니 하면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그 양육태도 네? 그런 것들이 기억이 막 난단 말이에요. 또 어떤 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가 좀 아이한테 짜증이나 화를 많이 낸다. 되게 감정적인 양육태도를 많이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럼 그 감정적인 양육태도는 아이의 뇌 속에 다 기억이 돼요. 우리 엄마는 늘 화를 잘 내던 엄마, 우리 엄마는 짜증을 잘 내던 엄마, 이런 기억들이 딱 나는 거죠. 양육태도 중에. 그래서 이 양육태도가 하나의 심리적, 정서적인 거에 엄청난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이게 자존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까지 영향을 줘서 하나의 일생을 좌우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양육태도에 대해서 정말 잘 점검을 해봐야 돼요. 이 양육태도는 그만큼 하나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양육태도가 자녀의 뭐를 결정한다? 미래를 결정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렸을 때는 이런 모습으로 실수도 하고 아이를 키우죠. 좌충우돌 엄마가 돼요. 막 명령 협박되고 막 이런 모습을 띄죠. 또 아이가 너무 심하게 저렇게 엄마 말 안 듣고 그러면 어이가 없는 표정으로 저렇게 쟤를 어떻게 키우지?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기도 하죠. 우리 아이들을.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대화가 안 돼. 도대체. 그죠? 아이들하고 요즘 대화를 뭔가 해보려고 그러면 아이들이 막 피하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죠. 특히 사춘기 되면 더 심하죠. 그래서 정말 어느 순간에 나는 어떤 부모가 돼야 될 것인가 많이 고민을 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잘 보시면 자, 이거예요. 이거. 자, 어때요 표정이? 거의 일치하죠. 거의 일치. 자, 아이는 은연중에 엄마를 거의 따라서 손 모습까지 똑같아. 손 모습까지. 그죠? 손을 가지런히 모은 저 모습까지 똑같아. 안 그런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뭐 내가 대충 한 행동들이 뭐 애가 제대로 기억이나 하겠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린이집에 가면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노는 거를 딱 지켜보면 엄마 아빠가 집에서 어떻게 하는지가 딱 나온대요. 어떤 아이는 유달리 손가락질을 잘한대. 너 그러면 안 돼! 막 이런데 집에서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엄마가 자기한테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러면 잘못된 거야! 막 이런데요. 손가락질을 유달리 잘하는 애들이 있대요. 네. 꼭 그리고 말할 때 어떤 그 여자 어린이집에 다니는 그 아이가 항상 말할 때 머리를 막 이런 식으로 넘기면서 막 이런데 근데 어느 날 엄마가 왔대요. 선생님이 보니까. 근데 엄마가 얘기할 때 머리를 이렇게 잘 만지면서 막 얘기를 하더래요. 그걸 보면서 이 아이가 엄마를 닮았구나. 엄마의 하는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는구나.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잘 보면 부부싸움도 잘해야 돼요. 부부싸움 할 때 막 그 말하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이 애들이 친구들하고 싸울 때 특히 여자친구하고 싸울 때 그대로 나타난답니다. 엄마 아빠가 싸울 때 특히 아빠가 했던 말을 아이가 그대로 자주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너 죽을래! 막 이러면서 애가 그런 말을 하더래요. 어린이 선생님 깜짝 놀래가지고. 네.
신기한 거예요. 그게. 아이들은 그대로 이렇게 닮아갑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희 아들이 28인데 이제 그저께 휴가를 나왔어요. RT로 군대가 있으니까 외롭죠. 최전방에 있으니까. 아침에 이렇게 뭔가 머리를 감고 쑥 나오는데 그 모습을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쩜 그렇게 나를 닮았냐. 앞으로 완전 너무 너를 닮은 거예요. 제가 깜짝 너무 놀래가지고 쳐다보는 순간에 진짜 그런 말이죠. 쟤는 왜 이렇게 나를 닮았지 얼굴이. 그런 생각이 딱 드는데 속으로 그랬어요. 머리만 안 닮아야 될 텐데. 네, 그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 양육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내 자녀가 그대로 내 양육 태도를 따라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부모들 잘 보면 어쩌다 어른이 돼가지고 잘 보시면 누가 아이인지 모르겠어. 마치 우리 아이들이 가끔 엄마 아빠를 위로해주고 애들이 더 어른스러워 보일 때가 있어요. 이런 가끔 재밌는 일이 있잖아요. 집에서 내가 좀 힘들어서 이렇게 있으면 뭐 애가 와가지고 되게 어른스러운 얘기를 하잖아요. 엄마 기운내 막 이러면서, 엄마 힘내 막 이러면서, 내가 있잖아. 지가 뭘. 근데 내가 있잖아 막 이래. 애기들이 너무 감동적이잖아. 어떤 때 보면. 그런 경험들 다 있지 않으세요? 그죠? 네. 마치 없는 표정들을 짓고 계셔가지고. 그죠? 그럴 때 있었죠. 맞아요. 애가 와가지고 뭐 이렇게 탁 뭔가 메시지 말 한마디를 탁 던졌는데 갑자기 가슴이 뭉클해지는 거예요. 걔가 뭘 한다고. 우리가 봤을 때는 4살, 5살, 6살 이런 애들이 아직 너무 커야 될 게 많은 것 같은데도 그 아이의 말 한마디가 우리한테 엄청난. 이 그림의 핵심 포인트는 그거예요. 철이 들 든 엄마, 철이 들 든 아빠가 아이를 키우고 있다. 내가 너무 유치한데, 내가 너무 미성숙한데 어느덧 어른이 돼서 결혼을 해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내 모습이 아이들한테 그대로 전달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아기가 돼서 아이를 대하는 태도나 행동이 다 아이처럼 수준이 낮게 미성숙하게 아이들을 대하고 있는 부모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저는 사람 마음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하루 종일 그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상담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사람들을 만나면서 얘기를 나누고 뭐 관계에 대해서 늘 생각을 해요. 부부 상담 특히 많이 하니까 왜 부부들은 저렇게 싸울까? 커플들은 왜 저렇게 갈등이 심할까? 뭐 이런 것들 연구를 좀 하게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부싸움의 갈등의 원인이 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좀 정밀하게 같이 보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가끔 부부 상담을 하다 보면 깜짝 놀라는 게 정말 초등학생들처럼 부부가 싸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숙이 돼야 되는데 이런 거죠. 우리 신체는 이렇게 성숙이 됐어. 막 잘 먹어가지고 이렇게 몸은 성숙이 됐는데 정신, 마음은 미성숙하죠. 성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처럼 행동하고 아이처럼 상대방을 대하고 아이처럼 싸우는 그런 모습이 강하다. 그런 게 바로 우리의 모습들 중에 많이 나타난다. 여러분, 자주 싸우는 커플 부부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주 싸우는 커플 부부들의 특징은 딱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웬만한 거 그냥 못 넘어가요. 첫 번째는 쉽게 얘기하면 웬만한 거 그냥 넘어가 줘야 되는데 못 넘어가. 꼭 지적을 해. 꼬작꼬작하게. 우리가 뭐 이렇게 좀 실수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너무 사소한 거에 목숨을 걸어. 부부싸움이 잦은 커플들을 살펴보면 그리고 항상 네 탓으로 돌려. 부부싸움이 잦은 커플들은 네가 뭐 잘못해서 그런 거야. 네가 문제야. 이런 게 너무 심해. 이걸 네 탓형이라고 해요. 네 탓으로 돌린다 해서 네 탓형. 의견 중에 항상 상대방이 문제다라는 쪽으로 몰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리적으로. 그게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는데 부부싸움 하다 보면 항상 네가 문제라서 내가 이렇게 했어. 아니 지가 그렇게 행동한 것까지 왜 내 탓이냐고. 지가 행동하는 거 네가 나를 긁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대. 지가 그런 행동 안 했으면 되지. 그죠? 네 탓으로 항상 돌리는 거예요. 세 번째가 세상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입니다. 부부싸움이 잦은 커플들을 분석해보면 다 부정적이야. 뭐 조금만 해는 것도 부정적이야. 삶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막 모든 남편의 행동, 아내 이것도 다 부정적이야.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결혼 전에는 눈을 크게 뜨고 결혼 후에는 눈을 반쯤 감아라. 잘 안 감아지시죠? 결혼 전에는 눈을 크게 활짝 떠야 된다. 그래서 잘 고르라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결혼 후에는 이왕 골랐으면 반쯤 감고 살아. 그 사람의 단점이나 잘못된 점이 막 눈에 확 들어오는데 그거 다 쳐다보고 살면 안 된다. 반쯤 감고 사는 게 필요하다. 어떻게 요즘 반쯤 감기세요? 더 크게 떠요. 더 크게 보여요? 어떻게? 더 크게 보이세요? 네, 더 크게 떠져. 더 크게 떠져요? 그렇지. 옛날에는 그냥 자는 모습이 예뻤는데 요즘은 콧만 조금 걸어도 이 인간 진짜 코골이 미치겠다 하고 짜증이 확 나기 시작하죠. 밥 먹는 게 보기 싫어. 진짜요? 왜요? 왜 밥먹는 게 보기 싫어요? 미우네. 아 소리를 너무 옛날에 안 듣는데 소리를 아, 되게 쩝쩝 잘하잖아요. 밥 먹을 때? 이게 되게 거슬려서 얘기를 몇 번 했는데 맛있으면은 더 쩝쩝거려요. 맛있게 해주시나 보다. 근데 소리가 듣기 싫어서 방에 가서 누워 있거든요. 아, 방에서도 들려요, 막 이렇게 이게 뭔 신경에 제가 글로 가는데 귀에서 막 대고 하는 것 같지 않거든요. 좀 예민하실까 보다. 요즘 뭔가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다른 거야 지금 요즘. 그러면 네 여기 한번 만나겠습니다. 맞아요. 좀 이뻐 보이세요? 저요? 네. 맨날 누워서 핸드폰만 해요. 아, 그렇게 꼴보기 싫어서. 핸드폰하고 또 걸리기 있어. 오늘 아침에도 싸웠거든요. 그러셨어요? 네. 아니 오늘 아침에 네. 아기가 원래 핸드폰을 소파 위에다가 이렇게 충전해놓고 자는데 학교로 가려는데 침대 위에서 핸드폰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너 그러면 밤새 엄마 모르게 핸드폰을 했냐? 이제 그로부터 이제 시작이 돼서 핸드폰을 뺐고 남편도 전화했어요. 네가 자빠져 누워서 핸드폰 하니까 네 새끼도 똑같이 핸드폰 한다. 오늘 아침에도 그것 때문에 엄청 싸우고 애한테도 한바탕 하고 그러고 여기 온 거거든요. 그러셨군요. 그런 또 힘든 과정이 있으셨네. 이거네 이거 앞에 요 그림이네. 그러니까 우리 부부들이 이거 잘해야 돼 애한테 행동을. 애들이 그대로 따라다닌다니까 진짜. 맞아요. 우리가 이런 모습이 우리가 많이 있는 거예요. 네. 우리 선생님 요즘 어때요? 저요? 근데 예쁘다가도 한 번씩 짜증나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저희는 아침에 서로 되게 피곤했어요. 어제 좀 일이 늦게 끝나서 신랑이 일이 늦게 끝나서 늦게 왔는데 이제 애들 데려다 주려고 둘이 같이 나가는데 둘째가 자꾸 찡찡거리니까 애한테 버럭 승질을 내더라고. 근데 내가 애한테 승질 내는 건 괜찮은데
신랑이 애한테 승질내는 꼴을 못 보겠어요. 너무 싫더라고요. 아 그걸 보니까 너무 짜증. 저도 막 덩달아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는 거 괜찮아. 네, 내가 하는 거 되잖아요. 그 남자 들어간 남편이 그러면 짜증이 확 나는 거거든요. 우리 다 사는 게 그래요, 그죠? 인간이 뭐 있어요? 몰라요. 뭐 잘 사는 사람들은 어쩔지 모르지만 그 인간들은 다 똑같아. 내가 상담해 보니까 연예인들도 똑같아. 연예인 상담 몇 번 했었거든요. 비밀이에요 이거. 똑같은 사람 살아요. 뭐 유명하고 뭐 돈 많고 이래도 다 똑같아. 아유, 사람 사는 게 지금도 기억나요. 어떤 분이 이 땅 부자가 돼가지고 갑자기 하루아침에 보상이 돼서 300억 어르신들인데 300억 이상을 가진 재산가가 됐는데 아내가 알코올 중독이라 너무 불행해가 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아유, 참 노년에 돈이 많은 뭐 저기 불행한데 삶 자체가 행복하지 않다는 거. 그래서 어르신이 저한테 와서 이제 남자 어르신이 이제 죽고 싶다 그런 얘기를 나 이제 희망도 없고 아내가 맨날 저래서 또 뭐 치료도 갔다 오면 또 저러면서 그걸 보면서 참 인간의 삶이라는 게 우리 삶이라는 게 다 내가 최고 힘든 것 같고 내가 최고 어려운 사람 같고 내가 최고 갈등이 많은 사람 같고 그렇지만 또 보면 절대 안 그래. 다 똑같아 사는 게 우리 사는 게. 그리고 진짜로 이렇게 가끔 보다 보면 제가 아침에 또 부천에 옛날에 그쪽에 살았는데 새벽 5시에 새벽에 일을 하러 나오는데 그 장례식장에 향이 피워져요. 그 향 냄새가 진동을 하면서 쫙 이 거리에 탁 냄새가 오는데 갑자기 삶의 그 장엄함, 죽음에 대한 장엄함, 뭐 느낌이 갑자기 확 오는 거예요. 네, 그걸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그게 한 10년 전 일인데요. 그러면서 참 그때 딱 오면서 저렇게 죽으면 그냥 뼈만 남고 다 죽는데 별것도 아닌데 참 우리 살아가는 모습이 아둥바둥 참 그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무슨 생각은 다 사는 게 내가 이 생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힘들 것 같고 가장 어려울 것 같지만 우리 삶은 그게 아니구나. 나보다 더 힘든 사람도 있고 나보다 더 갈등이 많은 사람도 있고 거의 비슷하게 다 살아가는구나. 저 사람만 저렇게 항상 행복하게 살아가는 건 아니구나. 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꼭 어떤 집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 집들이 많아요. 그래서 가끔씩 우리가 저는 장애 아이를 둔 부모님들 상담을 할 때가 있는데 그분들 이렇게 보시면 가장 힘들어하세요. 가족 모두가 한 아이에게 엄청난 신경과 모든 걸 써야 되고, 그죠? 그리고 장애 아동과 비장애 아동이 있으면 비장애 아동이 상처를 가장 많이. 왜? 엄마 아빠가 장애 아동한테 신경 쓰냐고 얘한테는 신경이 덜 써.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가장 힘든 아이는 또 비장애 아동. 네가 잘해야 된다. 항상 그런 부담감이 있어요. 형이 힘드니까 네가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참,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이 감사할 것도 많고 또 어떻게 보면 나보다 더 어려운 환경 살아가는 사람도 많고 근데 내가 너무 나만 부정적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봐야 돼. 내가 너무 부정적으로만 내 삶을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닌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 그래서 특히 하여튼 자주 싸우는 커플은 부정성이 되게 강해. 자신과 삶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면서 그리고 숨겨진 상처들이 많아요. 자주 싸우는 커플들의 특징들을 보면 어린 시절에 특히 상처받은 게 많아. 애정결핍이라든지 뭐 부모님의 상처받은 게 있다든지 사회에서 큰 트라우마를 겪었다든지 그러니까 심리적인 상처가 있는 커플들이 자주 싸우더라고요. 우리 다 멀쩡한 것 같아도요. 정말
어렸을 때 부모님이 또 가정 환경이 너무 퍼펙트해서 그렇게 잘 키우지 않는 이상은 우리들 마음속에 심리적인 것들은 다 조금씩 상처가 남아있어요. 네. 인간은 다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저는 제가 어렸을 때 애정결핍증 환자였으니까. 왜냐면 그렇게 어떤 생활 속에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별로 받아본 적이 없어요. 부모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2살 때인가 큰 집으로 간 거예요. 큰 집으로 양자를 보니까 아예 그 집에서 자라나더라고요. 큰 집에 아들이 없었어요. 호적까지 지금도 저는 큰아버지 큰어머니 돼 있어요. 지금 친엄마 친아버지가 큰아버지 큰어머니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가 있는데 그 어린 시절에 내가 엄마가 보고 싶다 했던 그 엄마는 친엄마. 항상 작은 집에 가면 그렇게 잘해주셨어. 난 그때까지 몰랐어. 그 엄마가 친엄마인지도.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만 해도.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만 해도. 4학년 때 알았어요. 우리 친엄마가. 항상 거기 엄마 가면 잘해주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어린 시절을 그렇게 보내고 중고등학교 때 보니까 우리 엄마가 그렇게 희생적이고 우리 아버지는 너무 그냥 신경 안 쓰시는 모습을 보면서 자녀교육에 되게 많이 힘든 시기가 있었죠. 그래서 부모의 그러니까 큰어머니는 되게 이타적이었어요. 약간 계산적이었어요. 무조건적인 사랑 안 줬어. 내 느끼기에는. 그러다 보니까 큰어머니에 대해서 그렇게 느낌이 좋지 않죠. 솔직히. 지금 돌아가셨어요. 네. 근데 애정결핍이 있었어요. 20살이 됐는데도 항상 마음이 외롭고 쓸쓸해요. 제가 애정결핍증이 있다 보니까 또 제가 나이가 되게 들어 보이는 얼굴이었어요. 항상 20살 때도. 본 나이보다 한 7살, 8살 더 많이 봤어. 되게 노숙해 보였나 봐요. 그래서 꼭 사귀더라도 연상을 사귀네. 7살 연상 사귀고 최대 15살까지 진짜로. 근데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나이 많은 사람들이 되게 편했던 엄마 같고 따뜻하게 대해주고 잘 챙겨주고 그러니까 뭔가 따뜻하게 대해주고 잘 챙겨주고 이렇게 막 안아주고 가벼운 스킨십만 해주면 내가 그냥 뿅 가는 거. 왜? 그거는 애정결핍증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은 저는 그래서 사이비 교주에 많이 빠지는 사람들 다 심리가 이해가 가요. 거기만 가면 그래도 나를 사랑한다고 하고 그렇게 이뻐해주고 막 존중해주고 막 안아주고 그러는데 거기 안 빠져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죠? 이게 무서운 겁니다. 사람은 다 자기가 결핍된 곳을 뭔가 채워주는 사람한테 약해져. 한없이 약해져. 심리죠. 그러니까 우리 다 조금씩 결핍된 뭔가를 갖고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결핍은 뭘까? 여러분도 한번 잘 찾아보시고.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에 한번 우리가 한번 더 본인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많이 해보세요. 그래서 나의 핵심 감정은 뭔가 이런 것도 알아야 돼. 내가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항상 주요하게 느끼는 내가 감정이 뭔가. 다음 시간에 그 검사 한번 해봅시다. 원래 그거 안 하려고 했으면 보너스로 다음 시간에 2개 검사합시다. 그래서 나의 핵심 감정은 뭔가 이런 것도 파악해봐야 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알아가는 과정이 내가 성숙해지는 과정. 내 결핍이 뭔가를 알아가는 과정이 인간이 성숙해져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결핍된 어떤 것으로 인해서 뭔가 그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 보신 적 없죠?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아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아이유 팬이라서 아이유가 나오는 드라마는 꼭 봐요. 근데 아이유가 나오는 드라마인데
거기서 아이유가 아저씨 같은 사람을 좋아해요. 그 아저씨 갑자기 그 누구지 배우가 생각 이름이 이성균. 예? 이성균. 아 맞아 그 이성규 균. 아 이성규 맞아 그 친구 같아요 그분 같아요 그분 같은데 아이유가 이런 말이에요. 나한테 4번 이상 잘해준 사람 4번 이상 잘해준 사람이 없다는 거지. 근데 유일하게 4번 이상 잘해준 사람이다 아저씨. 그래서 결국은 이성균을 좀 이렇게 보호해주고 해피엔딩으로 끝나는데 그 아이유가 한 번도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 4번 이상 잘해준 사람을 만난 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4번 이상 잘해준 사람을 이성균한테 느낀 거죠. 가끔 보면 이 결핍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냐면 저번에는 커플 상담을 하는데 27살 먹은 하고 30 젊은 여자 청년이죠. 청년하고 45 먹은 사람이 온 거예요. 누가 보다도 이게 좀 이상한 거야. 벌써 너무 나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딱 보는 순간에 뭔가 좀 두 가지 감정이 들었어요. 첫 번째 감정은 왜 저 여자는 저렇게 나이 많은 사람을 만날까? 그게 첫 번째 의아심이 드는 거죠. 그게 생각 안 들어서 나이차가 워낙 많이 나니까 외모를 봐도 너무 많이 나. 두 번째는 저 남자는 뭐가 저렇게 잘났길래 저럴까? 근데 외모로 봐도 뭐 말하는 것도 그렇고 뭐 특별히 뛰어난 게 없는 것 같아. 내가 이렇게 여기서 지켜보면 또 속으로 부럽다 그런 생각만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여자 청년이 아주 일찍 아버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못 받고 자란 거예요. 근데 이 남자가 되게 잘해준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아빠처럼 막 챙겨주고 보여주고. 그게 이제 확 가버린 거야. 참, 그러니까 내 결핍을 채워주는 사람한테는 무장해제를 당합니다. 왜요? 왜요? 아니 우리 애는 어떤 결핍을 가지고 있을까 갑자기 궁금해지고 아씨 걔가 막 무장해제되면 안 되는데 막 결 아 그러시군요. 그럼 저 중요한 거예요. 이거. 이미 지나갔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건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심리적인 것들을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건강한 사람은 심리적으로도 건강하고 육체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잘 보면 우리 아이들 10대의 자살원인 1위가 부모와의 갈등, 20대는 연인과의 갈등, 30대, 40대, 50대 거의 배우자와의 배우자는 60대는 자신의 질병과의 갈등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10대 때 아이들은 부모와의 갈등 때문에 자살을 많이 선택합니다. 그만큼 부모의 양육 태도나 부모가 아이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아이의 미래에 되게 큰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뭔가 생각하면서 부모로서 내가 어떤 양육 태도를 가져야 될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좀 봐야 된다. 물론 우리가 양육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있죠,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양육 태도가 왜곡되거나 잘못 전달되거나 또는 꼬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잘못된 행동발 이런 것들이 너무 습관적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내 양육 태도를 한 번 정도는 점검을 잘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 이 양육 태도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안 받는가를 보셔야 돼요. 내가 심리적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녀에게 잘못된 양육 태도를 구사하고 여기에 죄책감을 또 갖습니다. 그러니까 지르고 후회하고 지르고 후회하고 막 소리쳐 손 내켜놓고 또 내가 왜 그랬을까?
또 이런 표정을 너무 많이 갖게 되는 게 우리의 모습. 근데 문제는 자녀는 그로 인해서 자존감이 저하되고 상실감, 사회성이 결여되는 현상까지 벌어진다. 그만큼 중요한 게 우리 양육태도다. 왜냐하면 심리적 스트레스를 너무 받게 돼. 자기 존재감을 못 찾아. 부모한테 심하게 혼나거나 부모에 의해서 무시당하고 자란 아이들은 자존감이 일단 낮습니다. 왜? 나를 가장 사랑하고 나를 가장 아끼는 부모라고 생각했던 그 부모님들이 날 무시하는데 세상 누가 나를 좋아하겠냐? 당연히 그런 생각 들겠죠. 그죠?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양육 태도를 한번 검사를 해봐야 된다.